지난 2019년 화제가 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진주 아파트 방화 사건의 범인 안인득을 변호하던 변호사가 SNS에 어려움을 토로한 겁니다. 안인득은 지난 2019년 4월 17일 새벽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지른 다음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요. 당시 사건으로 5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안인득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임금 체불에 불만을 갖고 있어서 홧김에 저질렀다, 살기 싫어서 그랬다 라는 등의 진술을 했죠. 2010년 폭력행위로 구속이 돼서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은 결과 이 안인득은 조현병 진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치료를 거부한 기록까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창원지법 대법정에서 열린 안인득에 대한 1심 국민참여재판 최종 변론에서 이 국선 변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변호인도 이런 살인마를 변호하는 게 맞는 걸까 고민했습니다. 저도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법에서는 무조건 변호사가 붙어야 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고 하네요. 그러자 안인득은 당신 누굴 위해 변호하느냐, 변호인이 역할을 모른다라고 항의했고요. 변호인은 저도 하기 싫어요 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도 변호인은 안인득은 피해, 관계 망상을 거쳐 사고가 전개되고 있으며 현실을 왜곡해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는데요. 진범을 알면서도 변호해야 하는 상황, 실제 변호사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진범을 알고서도 변호를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의 주제는 과연 변호사는 의뢰인이 진범이라는 걸 알면서도 숨겨줄까입니다. 뉴사이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검사 출신 의뢰인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변호사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맡기가 좀 부담되는 사건이 있죠. 아무래도 굉장히 SNS나 아니면 뉴스에서 화제가 되는 강력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심적으로 많이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도 뭐 신문이나 뉴스에서 보셨듯이 굉장히 화제가 되는 강력사건들 여러 변호사들이 계속해서 사임을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저도 이 자리에서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 굉장히 논란이 된 사건들에 대한 수임 의뢰가 들어왔고 거절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정인이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입양아이인데 학대를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의뢰인의 가족들이 저를 찾아왔는데요. 가족들 말로는 그 해당 피고인이 너무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재판 기록을 쭉 살펴보니까 이거는 혐의를 인정해야 하고 부인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번 제가 설득해봤지만 의뢰인의 입장이나 의뢰인의 가족들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이 사건을 변론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적인 부담을 느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죄송하지만 제가 변론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고 돌려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안인득 사건은요, 국선 변호사입니다. 국선 변호사는 사실은 어떤 사건에 대한 수임을 거절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사선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합의하에 계약을 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변호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충분히 수임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법정에서 더 많은 경우는요, 재판 기록을 쭉, 증거 기록을 쭉 봤을 때 변호사 생각에는 피고인이 사실은 범인인 것 같아요. 차라리 혐의를 자백을 하고 선처를 구하는 게 맞는 방향인 것 같아요. 근데 변호사는 내 의뢰인, 피고인을 설득을 하죠. 설득을 하는데 피고인이 아닙니다.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난 억울합니다. 라고 끝까지 주장을 이어가게 되면 변호사는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이익으로 변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건이 유죄 판결이 난다라고 하면 그 변호사의 변론은 사실 실제적 사실관계에는 반하는 변론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제 법정에서는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변호사가 원하는 대로 변론을 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는 어디까지나 소송 위임 계약상의 위임 의무를 다해야 되는 변호인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저도 의뢰인 사건을 하면서 증거관계를 봤을 때 판사가 유죄 판결을 내리겠다는 강한 확신이 드는 사건에서 의뢰인을 최대한 설득하지만 설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위임받은 권한 내에서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되게 변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판결 선고 결과는 제가 예상한 대로 검사의 구형량보다 초과하는 판결 결과가 선고되게 되죠. 하지만 이때 변호사의 역할은 당신이 그런 선택을 했을 경우에 재판 결과가 이렇게 나빠질 수 있다까지도 예고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그런 선택을 할 때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변호를 해야 합니다. 제주지법에서는 위증교사를 한 혐의로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해당 변호사는요,
자신의 의뢰인이 폭력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흉기를 사용해서 범행을 한 사건의 재판을 맡았는데요. 이 변호사가 문제가 된 행동을 한 것이 칼에 찔려서 흉기에 찔렸다라고 한 피해자를 찾아가서 허위로 흉기에 찔린 것이 아니라 유리 조각에 찔린 것이다 라고 진술하도록 부탁을 한 거죠. 제주지법에서는 현직 변호사가 위증교사죄로 실형을 선고받아서 법정 구속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현직 변호사는 내가 수임한 사건의 의뢰인이 폭력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재차 흉기를 이용해서 범행을 했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자 피해자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법정에서 진술을 할 때 흉기에 찔려서 다친 것이 아니라 유리 조각에 찔려서 다친 것이다 라고 진술을 해달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 피해자에게 이렇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의경에게도 이런 취지로 진술을 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이 사건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무장까지 입건이 됐고 또 해당 위증을 했던 의경과 피해자까지도 위증죄로 입건이 됐습니다. 근데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실형은 오로지 변호사에게만 선고가 됐습니다. 통상 법정에서는 위증죄의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는 해당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법적인 질서와 법적인 윤리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점에서 피고인 변호사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시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이 지점에서 내 사건을 변호하면서 내 사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인들의 증인신문을 세울 때 어디까지가 이 증인에 대한 사전, 면담의 범위이고 또 어디까지가 위증교사가 되는지 실무에서는 그 선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법정에서는 우리 측에 굉장히 유리한 증인을 증인 신청하는 경우에는 증인신문을 앞두고 사전 면담을 실시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비단 개인 변호사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큰 대형 로펌에서도 사전 면담을 실시합니다.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대로 진술하되 변호인이 어떤 질문을 할 것이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사실에 입각해서 진술할지를 미리 사전에 미팅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절차인데요. 사실 이 과정에서 은연중에 변호사는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뉘앙스를 자연스럽게 풍기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이란 테두리 안에서 이 해당 증인은 변호사가 이걸 요구하는구나 하고 같은 말을 하더라도 조금은 다른 뉘앙스와 조금은 다른 어조를 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변호사가 확실한 윤리의식이 없으면 정말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그렇지만 우리 의뢰인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진술과 증언을 상대방에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사실 법조계에서는 변호사들끼리는 어디까지가 위증교사의 범위인지, 어디까지가 변호사의 정당한 변론권 범위 안에 드는지가 굉장히 공방이 강하게 일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정말 실제적 사실에 입각한 정도라면 그 정도는 사전에 증인의 면담에서 확인하는 정도는 정당한 변론권 안에 들어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실제 검사 생활할 때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업무상 횡령 사건이었는데요. 피고인이 회사 돈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라고 입건이 되고 기소가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고인이 굉장히 지능범이었던 게 모든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그 사용처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됐는데요. 그런데 그 ATM기 CCTV에 잡힌 그 A씨가 문제가 됐죠.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라 본인 회사의 직원을 시켜서 현금을 인출하게 했고 저희 검찰은 당연히 그 A씨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현금으로 뽑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궁했는데 이 A씨는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사업의 용도로 쓰였다라는 식으로 허위 증언을 이어갔던 거죠. 제가 수사 단계 때는 분명히 사장님이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라고 자백했던 사람이 왜 법정에 이르러서 이렇게 허위 자백, 허위 증언을 하는가 의문이 들었고 제가 좀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에게 본인 피고인의 변호사를 증인신문 전에 만났습니까? 물었습니다. 만난 적이 있다고 답했고 몇 번 만났습니까? 2번 만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증언을 들으면서 심각하게 이 A씨에 대한 당연히 위증죄로 입건을 해야겠지만 저 변호사까지 위증교사죄로 입건해야 되나 실무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그 변호사를 입건까지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변호사가 다음 법정부터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는데요. 본인은 사임을 하고 다른 변호사로 교체를 했습니다. 스스로도 본인이 문제될 수 있는 행동을 했다라는 걸 알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실제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사가 때로는 열정이 넘쳐서 혹은 어떨 때는 수임을 했기 때문에라는 여러 가지 미명 아래 이렇게 위증을 교사하거나 아니면 진술을 코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봤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도 이런 편이 나오더라고요. 우영우가 자신이 변호하고 있는 의뢰인이 그 ATM기 기술 관련해서 거짓 진술을 이어갔다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계속해서 변호하는 것에 대해서 변호사로서 심각하게 내적 갈등을 겪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도 현직 변호사로서 의뢰인이 가끔씩 진실을 말하는 것 같지 않을 때 어느 선까지 제가 추궁해서 진실을 밝혀내어야 하는 것인지, 의뢰인은 그것이 실제적 진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제가 끝까지 추궁해서 시적 진실을 자백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인지, 어쩌면 그것은 판사와 검사의 역할은 아닌 것인지 저는 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 변호사가 과연 의뢰인이 거짓을 말하는데도 진범을 숨겨줄까라는 편에서는 저의 현실적인 고민도 담아봤습니다. 네, 오늘은 변호사가 진범을 알면서도 과연 숨겨줄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현직 변호사로서 많은 부분 고민했던 부분들이 여기에는 녹아져 있고, 또 저를 비롯한 많은 변호사님들도 어디까지 내가 숨겨주고 혹은 어디까지 변론하는 것이 정당한 변론 거니까 많이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또 본인의 의견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영상 유용하셨다 하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인생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